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튜터 오선영입니다. 오늘 행정학과 스터디는 기말 시험을 위주로 스터디를 한다고 우리 토론방에 공지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특강 녹음분을 전부 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녹음을 하려니 조금 뻘쭘합니다. 어색한데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 범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장 가겠습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이란 무엇인가에서는 가장 알아야 될 것은 먼저 행정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 행정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의 유형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행정의 정의에 대해서는 먼저 정치, 정책, 경영, 법학 등에 대해서 책에 언급이 된 바 있어요. 이것들을 다 읽어봐야 돼요. 먼저 기출문제 위주로 한번 가본다면 3페이지 갑니다. 3페이지에서 행정의 정의를 봅니다. 행정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순 없어요. 기출문제 위주로 읽겠습니다. 행정이란 여기 5번째 줄에 보면은 행정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집단 행위로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행정은 무엇인가? 이게 답일 줄 알았죠? 자, 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출문제에서는. 자, 행정이라는 집단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에 대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공익을 이해해야지만 돼요. 즉, 공동체를 이루는 특정 집단이나 국가가 추구하는 공익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행정의 정의에서는 몇 년도의 기출문제가 나왔을까요? 여러 문제의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먼저 자, 행정의 의미를 다루는 기출문제로는 자, 욕 아닙니다. 18년도에 36번 문제, 행정의 의미 또는 행정의 개념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기출 문제죠. 자, 여기서 보면은 행정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체제 내에 존재하는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답 아닙니다. 2번을 볼까요? 수익 창출을 통한 성장 활동. 이것도 답이 아니죠. 3번 공공서비스의 전달 및 배분 활동. 자, 왠지 냄새가 납니다. 4번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활성화를 통한 문화 창출 활동. 조금 전에 제가 행정에 대해서는 공익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공익과 비슷한 말인 뭘까요? 공공 서비스겠죠? 그럼 여기서 답은 3번 공공 서비스의 전달 및 배분 활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공공 서비스의 전달 및 배분 활동이 행정의 정의고, 이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 안에서 그걸 찾아내야만 합니다. 사실 특강 때는 이걸 찾아드렸죠.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자, 우리 행정의 개념은요, 규범적 정의와 이 기능적 정의로 나눠집니다. 먼저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켜야 되는 규정과도 같은 개념으로 어떤 제도 하에서 지켜야 된다,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행정법학적 개념이 바로 규범적 정의이고, 기능적 정의, 이 기능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아주 가능한 되는 방향, 능률적이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고 한 이런 것들의 정의를 말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행정학적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의에서 행정법학적 개념에서는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정의를 먼저 삼권 분립적 공제설, 두 번째 국가목적 실현설, 세 번째 순수법학적 행정 개념이라고 나눴고요.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설이 있겠죠. 두 번째 행정학적 개념, 이번엔 기능적 정의입니다. 이 기능적 정의는 이 규범적 정의보다도 기출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 행정관리설, 두 번째 통치기능설, 세 번째 행정행태설, 네 번째 발전기능설. 문제의 유형이 아주 다양하게 나올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 중 행정학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 여기 삼권 분립적 공제설, 2번 행정 행태설, 발전 기능설, 통치 기능설. 답은 뭘까요? 1번 삼권 분립적 공제설이겠죠. 이렇게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행정학적 개념을 다룬 이 문제의 이 내용에서는 어떤 기출문제들이 나왔느냐. 먼저 행정관리설은요, 우리 18년도에 37번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행정을 기능적 관점에서 정의한 행정관리설이 주장하는 행정의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근데 나머지도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개념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답을 말했어요. 18년도 37번의 답은 행정관리설이라고. 자, 통치기능설은 아직도 한 번도 물론 한 번도가 아니고 종이시험지로 나왔던 19년도까지는 기출문제로 나와보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 태블릿 PC로 시험을 봤던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기출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튜터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자, 행정행태설은요, 19년도 36번, 17년도 36번, 15년도 63번 이렇게
3년 동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9년도와 17년도와 15년도의 문제들을 보면서 어떤 유형으로 행정 행태설이 시험 문제에 나왔는지 봐야 되겠죠? 하나만 보자고요. 19년도 36번 문제를 봅니다. 자, 19년도 36번 문제를 보면은 행정의 개념을 인간 집단의 합리적 행태에 대한 과학적이고 사실적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해 밝혀진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학설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되네요. 자, 여기 책에 보면은 행정, 행태설의 개념을 나열한 문장이 몇째 줄에 있어요? 6번째 줄. 따라서 다음 줄부터 있죠? 자, 그래서 행정 행태설의 개념 19번에 36번은 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17번과 15번 문제의 기출 분석을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 요점 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행정 행태설이라고 나와 있죠. 요점 정리는 바로 문제의 개념을 써가는 것, 또는 우리 17번과 15번의 기출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자, 17년도 볼까요? 17년도 36번 마찬가지. 17년도 36번도 개념을 나열한 건데 이 부분이 이 내용에 어디에 있는지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 행태설의 개념이 불과 몇 줄 안 되죠? 10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장서부터 15장까지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행정학 개론 책 한 권을 2번째 읽게 되는 겁니다. 왜요? 먼저 첫 번째는 강의를 들으면서 한 번 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째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발전기능설에서는 19년도까지의 종이시험지의 기출문제에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네요. 자, 그리고 7페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비교를 통한 행정의 개념. 자, 여기서는 벌써 19년도 37번, 18년도 36번. 오, 여기 드디어는 행정, 공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 활동, 바로 18년도에 보기의 문장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여기서는 어떠한 개념들을 알아야 됩니까? 정치의 정의, 경제의 정의, 사회의 정의, 문화의 정의. 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7페이지에 정치란 무엇인가 있죠? 우선 정치란 무엇인가. 자, 그 밑에 줄 이스턴, 데이비드 이스턴의 정의에 따르면 정치란 특정 정치체제 내에 존재하는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 활동이다. 권위적 배분 활동이랍니다. 정치가. 왠지 정치는 권위적이어야 되는가 봐요. 자, 경제는요. 여기에 어떤 것이 개념일까요? 19번에 37번을 보세요. 여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정치의 개념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했어요. 자,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은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있습니다. 특정 정치체제 내에 존재하는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활동. 자, 그럼 2번은 뭘까요? 공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 활동. 일단 공익이나 공공서비스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행정의 개념이라고 알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행정의 개념, 2번은 행정의 개념이죠. 자, 그러면은 3번은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은 경제의 내용에 여기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곧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읽다 보면 다 나오죠? 자, 그리고 4번은 3인 이상의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 3인 이상의 인간들 간의 상호작용. 이거는 뭘까요? 사회죠. 사회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사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자, 밑에 문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또 그 아래 그렇다면 간략히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할 때 행정은 행정의 개념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어때요? 기출문제를 또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9페이지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한 재화의 유형과 표 1-2번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개념 및 목표, 여기에 간단하게 정의되어 있는 목표, 이걸 더 외우면 좋겠죠?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요점 정리 해두면 쉽게 그냥 스며들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은 현대적 관점의 행정 개념은요. 자, 이제는 현대적 관점의 행정은 그냥 통치가 아니고 통치에서 협치, 서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협치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거버넌트라고 하면은 협치는 뭐 거버넌스 이런 의미로 영어 단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단어보다 우리는 한글로 통치와 협치 이걸 구분하자면 근데 이제 영어 논문을 본다면 구분은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페이지에 보면은요 정부 실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정부 실패론은요 울프 교수가 처음에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실패의 차원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13페이지 중간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정부 실패로는 19년도 38번, 18년도 39번, 15년도 64번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년도 64번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오래된 기출문제일수록 또 좀 더 어려울 거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자, 64번을 볼게요. 64번. 다음 중 울프 교수에 의해 지적된 정부 실패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벌써 여기 보기가 굉장히 길어요. 1번 행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결정과 생산을 독점함으로써
관료 자체의 집단 이익만을 추구해 왔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정부 실패의 4가지 차원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4가지 차원들을 읽고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보기들을 보면서 보기들 위주로 요점 정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 기출문제를 볼 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보기인데 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럴 때 보기 위주로 요점 정리를 해 놓았던 보람이 있는 거죠. 2번은 정부 조직은 성과평가를 위한 명백한 기준이 없다 라고 했는데요. 성과평가를 위한 명백한 기준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내용도 역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긴 답이 몇 번일까요? 정부는 민간 부분과 다른 다양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 즉 4번입니다. 이번엔 그럼 최근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최근 문제 19년도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38번 문제. 정부 실패론에 관한 설명과 상관이 없는 것은 정부 실패론에 상관이 없는 것은 이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에 정부 실패론이란서부터 이 4가지 차원은 모두 다 알아야 되겠죠? 자, 보기 1번 보면 정부 관료제가 공익 실현을 주도하거나 시장 경제의 왜곡을 바로잡는 중재자로서 정통성을 상실했다. 상실한 게 맞죠? 2번 행정부는 관료제 자체의 집단이익을 지키려는 X 비능률성을 초래해 왔다. 여기 어디 보면은 X 뭐가 보여요? 예, 마치 X세대 뭐 이런 것처럼. 네, 아무튼 X 비능률성을 초래해 왔다. 이것도 맞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차원의 내용이죠. 3번은 정부는 기업과 달리 분명하고 가시적인 평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했습니다. 이 상관이 있어요. 그쵸? 자, 4번 봅시다. 정부는 집권 연장에 유리한 포퓰리즘 정책을 추구한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은 4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보기들 중심으로 요점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좀 더 보기가 낯익어질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리고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현대 행정의 기능과 특징. 현대 행정의 기능과 특징을 보면은 행정국가의 등장 배경이 있습니다. 행정국가의 등장 배경은요. 힌트를 주자면 큰 제목을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자, 먼저 행정국가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먼저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의 한계도 느꼈겠고 행정부 수권 입법의 확대가 있어서도 행정국가의 등장의 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기출문제는요. 19번에 39번, 18번에 40번, 15년도에 65번이 이에 대한 기출문제입니다. 자, 힌트를 줬어요. 제가 큰 제목을 보라고 했어요. 19년도 39번 문제를 보면은
읽어볼까요? 20세기 이후 행정국가의 등장 배경과 상관이 없는 것은, 자, 상관이 없는 것은이니까 아까 제가 힌트를 준 게 큰 제목들을 좀 보라고 했어요. 1번 행정 수요의 폭발적 증가. 오, 여기 방가로 1번의 내용의 큰 제목이죠. 2번 입법부 및 사법부 권한 확대에 따른 삼권 분립의 위기. 여기 행정부 수권입법의 확대, 요 내용 요거겠죠. 3번 의회 민주주의 한계로 때문에. 4번은 행정부 수권입법의 확대. 어? 잠깐만.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상관없는 거 2번이죠. 입법부 및 사법부 권한 확대에 따른이 아니고 행정부 수권 입법의 확대에 따른 위기인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 16페이지 현대행정의 기능은요. 자, 먼저 현대행정의 기능은 각 여러 가지가 아주 골고루 나왔습니다. 현대행정의 기능 1번에 보면은 활동 영역을 기준으로 한 현대행정의 기능, 그 안에 5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요. 먼저 법과 질서의 유지, 그리고 국방과 외교 관계의 유지, 그리고 경제 활동의 보장, 사회 보장의 실현, 5번째 교육과 문화의 진흥. 자, 여기서 아주 골고루 나왔어요. 먼저 1번 법과 질서의 유지는요. 아니다. 크게 19년도 40번과 18년도 41번에 이 문제들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은 1번서부터 이 5번까지의 이 내용들이 간단하게 보기로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기를 보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활동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현대행정의 기능. 활동의 성질이란 기능 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수단과 도구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3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규제 기능, 2번째 조장과 지원 기능, 3번째 중재 기능으로 나눠요. 이 각각의 기능들의 개념을 일단 알아야 보기를 맞추죠. 자, 다음 3번째 현대행정의 특징. 현대행정의 특징도 3가지. 여기 첫 번째는 19페이지의 5번째 줄에 행정의 기능의 양적 확대 현상이다. 2번째는 현대행정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떻게?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단으로 보면은 마지막 특징은 행정 수행 방식의 구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자, 그 구도 변화가 행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통치 행위가 아니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통치에서 협치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통치 행위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협치의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16년도에 37번이 현대행정의 특징의 기출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자, 요점 정리를 위한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과 정치.
자, 먼저 행정과 정치는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 이 두 가지가 있죠.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와 행정 이것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행정 일원론은 그 따로따로 있을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기출문제로는 아니군요. 80년도에 18년도에 42번과 15년도에 66번에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보시고 기출문제를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22페이지 1.4 행정과 경영입니다. 자, 이번에는 행정과 경영에서는요. 18년도에 43번과 17년도에 37번 문제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에서 나왔을까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3페이지 행정의 이념. 여러분, 행정의 이념은 출석 수업에서 아마도 과제물로 많이 숙제를 받았을 법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행정의 이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공익성. 이곳의 개념들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 안 나왔다고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출석 수업에서 과제물로 이미 하셨을 거라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튜터는 여러분들의 대선배로서 이것을 출석 수업을 마치고 바로 출석 시험에 이 행정의 이념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었다는 것. 서술형으로 풀었다는 것은 이제 전부 다 외워서 글 썼다는 겁니다. 과제물이 아니고요. 그때는 전부 시험을 봤습니다. 지역대학에 출석을 해서. 자, 그리고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 대응성, 이 모든 것들을 개념들을 전부 다 익혀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6번의 밑에 줄 이념들 간의 충돌과 조화. 여기 보면 27번에 이 10번의 외곽줄을 보세요. 10번의 외곽줄을 보면 가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외성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여분, 반복, 초과분을 의미한다고 해요. 행정의 운영에서 가외성은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 법규, 메시지 등의 중첩 기능의 중첩 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가외성이 여기 교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은데 15년도에 67번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강의록에서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년도 67번에 어떤 문제로 나왔는지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문제 다음 중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틀리고 하나만 맞는 거네요. 자, 가외성은 무엇일까? 강의록과 함께 여기 있는 이 주석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장 다 왔습니다. 자, 2장
행정학의 발달. 이거는 제가 여러분 자료실에다가 자기주도 학습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책의 페이지를 스캔해서 보여준 적이 있죠. 바로 그 페이지입니다. 자, 33페이지 학문 분류 체계에서 행정학의 위상입니다. 기출 문제는요. 18년도 47번, 17년도 39번, 15년도 58번에 나와 있고, 자, 여기 앞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문단에 하지만 내용 부분 보이시죠?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6에서 17세기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달된 절대주의 국가에서의 통치 사상으로서 당시 국가는 모든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방학의 국가 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한목적적 관리 활동에 관한 이론으로 간주되었다. 즉 유럽에서는 관방학을 행정학의 모태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은 행정학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미국의 행정학에서는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우드로 윌슨이 1887년 행정의 연구 The Study of Administr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그 일종의 행정학의 독립 선언문처럼 간주하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런 것들로 좀 나오다가요. 행정학의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 자, 우리의 그 행정학은 그 학문의 분과가 사회과학 분과입니다. 자, 쭉 넘어가서 행정학의 접근 방법 38페이지 봅니다. 자, 여기는 행정학의 접근 방법이 이제 역사적 접근 방법과 법 제도적 접근 방법, 관리 기능적 접근 방법, 그리고 과정론적 접근 방법, 생태론적 접근 방법, 행태론적 접근 방법, 후기 행태론적 접근 방법, 체계론적 접근 방법, 그리고 9번째 공공선택론적 접근 방법, 그리고 현상학적 접근 방법. 자, 이렇게 10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접근 방법을 기출문제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19번에 42번, 18번에 48번, 17번에 40번, 19년도에 42번, 18년도에 48번, 17년도에 40번, 15년도에 59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몇 년도에 나왔는지 알아야 되겠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 과정,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출문제에 나온 것이 15년도 60번 15년도 60번은요. 독일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서 15년도 60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은요. 18년도 50번과 19년도 43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 행정학의 발달 단계와 특징.
여기서 행정학의 태동, 이 태동 이거 시험지에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 여기는 18년도 50번, 51번, 52번이 나왔었어요. 마치 연달아 나온 것이 왠지 괄호넣기 문제인 것도 같죠? 네, 괄호넣기 문제인 것도 같으니 기출문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에 보면은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올 법한 문제, 원리 접근법과 포스트 코브라는 접근법. 이것이 18년도 51번에도 나왔지만 그 외의 연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18년도밖에는 안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선가 되게 자주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포스트 코브라는 것은요, 단어가 아니에요. 각각의 단어들을 모은 단어들의 앞자를 따서 만든 그냥 단어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포스트 코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최고 관리자의 기본적 기능을 말하는 건데 바로 이 포스트 코브 중에서의 P는 플래닝, 기획의 능력을 말하고 O는 오가니제이징, 조직, S는 스태핑,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아닙니다. 요즘 그 알박기 인사라는 말 그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죠. 그런 인사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디렉팅, 지휘를 말하고 코디네이팅,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포팅, 보고, 버제팅, 예산을 말하는 거죠. 이 최고관리자의 기본적 기능들이니까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4년 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라서요. 자, 여기 또 16번에 38번 기출문제인 정치행정 1원론이 한번 나왔었군요. 자, 이 안에는 보이는 손, 비저블 핸드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54번에 신행정학과 정치학은 15년도 61번 문제로 나왔었다고 하니 요점 정리 잘 해보시고요. 괄호 6번에 국가론과 신제도주의로는 19년도 42번에 나왔었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19년도서부터 몇 년도 나왔다고 했던 것들이 골고루 여기 보기들로 나온 것 같아요. 보기나 내용들로. 정보사회와 누 거버넌스는 18년도에 52번 문제로, 신공공관리로는 17년도 41번 문제로. 자, 그리고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인 한국행정학의 전개 과정은요.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19년도 43번, 17년도 42번, 16년도 39번, 15년도 62번 이렇게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장 넘어갔고 3장 정책과 정책 과정입니다.
3장은요. 정책의 개념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정책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책의 유형별 특징도 알아야 하고 정책 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정책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서는 이 개념하고 또 정책의 개념을 다른 개념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의 3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정치 과정을 지배한다는 로위의 정책 유형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책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과정은 앤더슨의 5단계 정책 과정 모형 여기 책에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고 정책 과정의 참여자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3장은요. 사실상 기존의 기출문제에는 그렇게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장은 그렇게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또 기출문제 지금 18년도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3장에 해당되는 책 페이지가 별로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워크북의 연습 문제를 풀어가면서 봐야 됩니다. 자, 4장 정책의 형성입니다. 여기 72페이지에 15년도 4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정책 과정의 단계 중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을 포함하는 단계는 이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책 과정 모형 5단계 정책 과정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누구의 그 과정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앤더슨. 여기 그림 3-1의 정책 과정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먼저 정책 과정은 의제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정책을 채택해서 정책을 집행해요. 그런 다음에 집행한 정책을 평가를 하죠. 바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을 포함하는 과정은 무엇인가요? 바로 대안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대안 형성은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대안 탐색이란 정책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식별하고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에 나오는 요점들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의제 설정과 나머지 정책 채택, 정책 집행, 정책 평가도 요거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넘겨가면서 기출문제가 나와 봤는지 볼까요? 튜터는 다 분석을 해놨으니까 보면 되겠죠? 없네요. 자, 그러면 4장 정책의 형성입니다. 자, 4장도 우리 기말 시험 문제의 시험 범위였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얼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워크북의 연습 문제 위주로 일단 문제를 풀고 요점을 정리해 보세요. 자, 먼저 정책의 형성은 일단 개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정책의 형성의 개념. 자, 정책 의제 설정. 정책 의제 설정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요, 데이비드 이스턴의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정책 대안 형성에서는 정책 문제의 정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3종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3종 오류. 3종 오류는 어디선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나 튜터가 학생 시절 더 먼 과거 연도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입니다. 지금 15년도에서 19년도까지의 기출 문제에는 이런 문제가 없고 시험 범위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7장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기출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정책 목표 설정의 중요성도 봐야 되고 정책 대안의 원천에 대해서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투사적 이론적 결과 예측 방법에 대해서도 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정책 대안 형성에서. 자, 그 다음에 정책 대안 채택에서는 이제는 대안을 채택할 때는 뭘 봐야 돼요?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비교 평가 기준을 잘 봐야죠. 그래야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그야말로 전체 인구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은 사람들이 낸 세금에 비해서 이 걷어들이는 이 편안함, 편리함 이런 것들이 더 많은지 이런 걸 보자는 거죠.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의 개념과 특징들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공조직의 이해. 여기서는 기출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먼저 조직의 정의를 봅니다. 조직의 정의는 조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년도에 53번 문제가
이 공조직과 사조직의 차이점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 공조직과 사조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조직의 개념에서 19년도 51번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15년도에서 15년도 문제는 45번에서 50번이 아마도 괄호 넣기 문제가 나왔었나 봐요. 어디 볼까? 왠지 막 쭉쭉쭉 45번에서 50번 그렇네요. 괄호 넣기 문제가 나왔어요. 자,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향 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에서 아마 괄호 넣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렇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향, 조직의 개념에서 두 번째, 계획된 조정 체계. 네, 세 번째, 지속성. 네 번째, 분업과 권한 계층이 45번에서 50번 사이에 정답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121페이지 공공조직의 2에서는요. 18년도 53번과 19년도 52번 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조직이론의 전개에서는 123페이지 18년도 57번, 19년도 53번 그리고 여기 과학적 관리론 다음 페이지 보면은 19년도 55번 네, 문제로 나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125페이지 관료제 이론에는 18년도 57번, 19년도 54번 네, 문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대조직 이론 128페이지 18년도 54번 문제 그리고 여기 체제 이론은요 15년도 51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체제 이론의 특징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이것도 다 알아야 돼요. 자원 의존 이론은 특별히 18년도 54번 에 또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이 네, 지나갔고 6장은요 조직의 운영입니다. 6장은 강의록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강의록은 옛날 강의록인 것 같아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18년도 55번입니다. 뭐 문제는 공공조직의 목표에 대한 기술 좀 틀린 것이라고 문제로 나왔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조직 목표의 특성 여기 137페이지에 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여기 2번 중간까지 있는 내용에서는 19년도 56번의 기출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관리제는 19년도 57번 문제로 나왔었으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시고 요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 19년도에 59번 문제로 이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는요. 이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누는데 이 내용 이론이 무엇이고 과정 이론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알아야 되며 그래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42번 조직문화의 이해에서는요. 19년도 58번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조직의 환경에서는요, 19년도 60번 문제가 나왔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6장도 기출문제 한번 다뤄봤고요. 7장은 이제 인사행정의 개념과 제도, 이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행정의 개념과 제도니까 개념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사행정이란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동원, 활용하는 관리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157페이지까지 그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기출문제가요, 괄호 놓기 문제로도 되게 많이 자주 나옵니다. 벌써 18년도에 60, 61, 62번도 괄호 놓기 문제가 나왔고요. 17년도 44, 45번 문제, 그리고 16년도 40번, 41번 문제도 괄호 놓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18년도 59번 문제, 17년도 43번 문제, 16년도 43번 문제, 17년도 43번, 16년도 43번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또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인사행정의 이제 주요 제도입니다. 인사행정은 과거는 엽관제라고도 하죠. 이 엽관주의 제도가 더 자주 이루어졌었고, 또 그런 엽관제 폐해를 개선하고자 이제 또 실적주의로 많이 또 도입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럼 엽관주의의 기출문제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17년도 40번과 16년도 42번이 이 정도 나왔고, 요즘은 실적주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19년도 68번, 18년도 63번, 17년도 47번, 16년도 44, 45번이 괄호 놓기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 튜터가 학생 때는 엽관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을까요? 실적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을까요? 엽관주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160페이지에 여기 실적주의가 장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점만 갖고 있다 하면서 이 문제점에서도 17년도 48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7년도 48번 어디 보자 좀 볼게요. 우리 17년도에 48번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지. 아하. 17년도 48번은요. 여기 161페이지 직업공무원제가 시험에 나왔었네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네, 요 정도.
보기로 보기 보기로 요점 정리하는데 많이 그 참고하라고 지난 특강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쪽에다가 아니 책에다가 보기의 내용들을 좀 여러 번 적느라 기출문제 번호를 좀 많이 적었네요. 자, 163페이지 계급제의 18년도 64번, 17년도 49번 기출문제로 나왔었네요. 다음에 지기분류제는 17년도 50번, 16년도 46번 문제가 나왔었네요. 와, 이번에는 인사행정의 기능적 이해로 이제 완전 19년도 66번, 19년도 67번 문제가 인력 계획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17년도 38번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쪽 채용 부분에서는 19년도 69번 문제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19년도 70번도 나왔었네요. 채용 부분에서. 그리고 능력발전은 아직 좀 우리 공무원의 그 기능적 부분에서는 좀 자주 바뀌는 게 많아서 자주 기출문제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없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 이것도 솔직히 이제 좀 많이 없어졌죠? 아예 이번에. 그 9장 재무행정과 재정정책, 이제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다뤄지는지, 재무행정의 영역, 이 예산의 개념 및 의,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 예산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하니 재무행정의 의미와 재무행정의 영역, 재정정책의 의미와 영역,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뭐야, 문제 엄청나다. 재무행정의 영역에는요,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영역은, 자, 정부 예산에서 대부분 나왔어요. 17년도 56번, 16년도 47번, 14년도 보너스입니다요. 14년도 48번, 19년도 44번. 여러분, 14년도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적어준 바에 왜 14년도 문제를 적어줬을까요? 제가 15년도도 아니고 14년도. 그렇다면 제가 14년도에 기출문제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네, 제가 메모지에 적어서 기록해 놓겠습니다. 14년도에 48번 문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문제 올려놓기. 자, 그런 다음 페이지 199쪽에 보면은요, 16년도 50번 문제가 결산에서 나왔고, 예산제도 개혁에서 19년도 45번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또 예산제도 개혁, 예산제도 개혁에 보면요,
이 예산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요. 예산제도의 종류,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 연기준 예산제도, 자본 예산제도, 총액 예산제도. 그 중에 이번에 제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연기준 인사제도 이걸 한번 좀 아이디어를 고안해 봤는데, 자, 이 예산제도들이 기출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태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성과 예산제도가 16년도 52번 문제에 나왔었고, 계획 예산제도는요 19년도 53번, 17년도 53번, 19년도 45번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19년도 45번은 맞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 다른 예산제도들도 또 언젠가는 기출문제 나오겠죠? 특히 연기준 예산제도 이런 거. 그 다음에 205페이지 구매행정. 구매행정은 19년도 46번에 나왔는데 이거요. 지금 여기 내용이 아주 짧지만 이 구매행정 이 안에 단점과 장점 아주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아주 축약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점 정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정보회계에서는 19년도 47번, 16년도 48번, 15년도 36번이 나왔었고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10페이지 210페이지 재정정책의 의미와 영역에서 두 번째 문단과 관련돼 가지고요. 15년도 37번, 16년도 49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211페이지 재정정책의 영역의 시장규제 정책에서는요. 19년도 48번 문제와 여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서 첫 번째 규모의 경제, 두 번째 시장의 내적 결함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 부족과 외부 효과, 세 번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필연적 부작용인 소득과 부의 분배의 불평등 및 이에 따른 가치재 부족 현상 이런 거 있죠. 자, 여기에서 18년도 38번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규제 정책의 유형에서는 19번에 48번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 시장 규제 정책의 유형도 몇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경제적 규제가 있고 두 번째가 오호호호 사회적 규제, 그 다음에 금융 규제. 저기 가끔 가다가 아니고 좀 자주 북한이 금융 규제를 당하죠. 그 다음에 저번에 어디 나라죠? 이란인가 이라크인가가 또 금융 규제를 한번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뭐 외국 얘기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규제는 이러한 규제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금융 규제가 바로 213페이지 시장 지원 정책 전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19번에 48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분석할 땐 기출문제 위주로. 자, 215번 문제 재정연방제도. 이거는 19년도 49번 문제에 나왔는데요. 문제가 이 재정연방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나왔네요. 그럼 목적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네요. 215페이지서부터 217페이지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의 내용 위주로 보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것. 자, 그 다음에는요, 프리드먼, 누가 한 권밖에 안 읽었다는 그 사람 프리드먼 아닌가? 221페이지 17년도 51번 문제가 공기업이 수행하는 기능 중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해서 몇 가지요? 5가지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나오기, 시험 문제 나오기 아주 좋죠. 몇 가지? 이러면은. 자, 그 다음에 공기업의 민영화 223페이지. 여기에서 17년도 58번 문제, 16년도 51번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기출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기말 시험 기출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요. 책에 무조건 보고 정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입니다. 그 보통 우리 10장도 시험 문제로 별로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여기 15년도에 딱 한 번 있네. 자, 15년도에 딱 한 번 있는데, 여기 18년도에도 하나 있네. 18년도에 시험 문제가, 이때는 다른 페이지에 있었나 보죠? 자, 236쪽에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이거 이제 왜 시험이 나왔냐?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구역과 주민, 지방자치 단체, 그다음에 공동 문제. 이 공동 문제가 이제 자치사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치권, 자주재원, 주민참여 등 이렇게 6가지라고요.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는 요즘 나오기 아주 좋은 문제겠죠. 근데 이게 18년도 44번 문제에 나왔었대요. 볼까요? 진짜 한번 나왔는지? 그렇네. 지방자치 구성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해갖고 지역과 주민, 주민참여, 자주재원, 시민단체. 그 여기서는 시민단체겠죠?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수행 방식 238페이지. 자, 이것도 나왔었어요. 이게 18년도 45번 문제. 18년도 45번 문제에 지방행정의 수행 방식 중 직접 행정이란하고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었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찾는 거지. 여기 지금 수행 방식도 여기 첫째, 둘째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찾기 좋게. 자, 그렇게 해서 18년도에 나왔었다는 걸 확인했고, 아까
15년도 문제에 나왔다고 했었죠? 어딨지? 15년도 문제?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게벼? 네, 여기가 아닌게벼입니다. 아니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여기 지방자치는 아직 뭐 국토 균형 발전도 실현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저기도 없지만, 여기 보면은 지방행정의 행정 문제 244쪽을 조금 좀 읽어주세요. 이건 도시행정론에서 또 언급될 만한 내용이 여기에도 좀 나오니까 지방행정의 행정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좀 공부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내적 문제와 단체 간 문제, 요게 이제 문제라는 게 갈등이라는 걸 전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내적 문제는 이제 이 잠재적인 갈등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단체 간 문제는 이제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부처와 부처 간 갈등,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44페이지 단체 간 문제에 보면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지역 간 님비와 핀피 현상이 단체들이 겪고 있는 갈등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갈등 상황이라고 아예 말을 해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님비와 핀피 이게 뭔지 여러분들 이 앞에 설명 안 해준 것 같은데 갑자기 확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자, 님비는 내 주변에, 아니 내 주변이 아니고 내 백야드, 내 뒷마당에 그 무엇도 설치하지 말아라. 혐오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핀피는 그 반대입니다. 내 프론트 야드에다가 내 앞마당에다가 설치하라 해달라는 겁니다. 공원이든 도로든 이런 것들. 자, 246쪽에 지방자치 필요성과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18년도 46번 정치적 필요성, 그리고 행정적 필요성, 경제적 필요성, 사회적 필요성 이렇게 있으니까 각각 네, 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공부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연습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두거나 또는 강의록에 정리되어 있는 거 위주로 교수님의 설명 위주로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자, 11장은요. 259페이지 행정윤리의 개념에서는 16년도 61번 문제에 나왔었군요.
행정윤리는 공직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바람직한 행위의 준칙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해충돌이라는 말 들어봤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기를 또 깊이 또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 260쪽 행정윤리와 유관한 다양한 공직 가치. 자, 여기서 다양한 공직 가치 하면 청렴이 들어가겠고, 이에 반대되는 부패도 들어가겠고, 또 다양한 개념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 중에 17년도 59번 문제는 부패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책무성이 17년도 61번, 16년도 63번에 나왔었군요. 그리고 265페이지 행정윤리의 철학적 기초에서는 17년도 62번, 16년도 64번 결과주의와 의무주의에서 나왔고요. 이해충돌의 의미와 유형 267페이지에서는 17년도 63번, 16년도 65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이해충돌 회피도 있어요. 17년도 64번과 16년도 66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273페이지 행동 강령의 특성이 17년도 65번, 16년도 67번 문제에 나왔었군요. 나올 법하군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1, 2, 3, 4, 5로 규범성, 실천성, 자율성, 가이드라인, 예방, 지향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장 정부와 시민사회.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제 여태 기출문제 시험 범위로 지정된 적이 없어서 기출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13장으로 넘어오면 공공 갈등의 이해와 극복입니다. 공공 갈등은 튜터의 주제가 되는 요소입니다. 자, 공공 갈등의 이해는 워크북의 문제에 있는 것도 있네요. 자, 갈등의 본질에서 19년도에 61번 문제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북 1번 문제도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 갈등의 특성은 19년도 65번에서도 나왔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 갈등의 유형은 주체에 따른 분류, 정책 특성에 따른 분류. 여기서 주체에 따른 분류는요, 아까 여기 이 지방 어디지? 제가 님비 핀피 할 때 잠깐 얘기했었죠. 뭐 부처 간의 갈등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주체에 따른 분류. 정부 간 갈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 주민 간 갈등. 정부 간 갈등에서는 이제 수직적 갈등과 수평적 갈등. 이 수직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토부와 뭐 서울시, 뭐 국토부와 뭐 경기도 남양주시 뭐 이런 거. 그런 다음 수평적 갈등은 부처입니다. 뭐
국토부와 환경부 이런 식으로. 그럼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은 예를 들어 도로가 생기는데 님비 요즘은 도로가 생기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죠. 소음, 공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님비 시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주민들이 반대해. 그러면 어때요?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이 생기겠죠? 그렇고 정책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이제 이것이 가치 갈등이냐, 이익 갈등이냐, 그리고 좀 더 가면 권한 갈등이냐, 비용 갈등이냐, 관계 갈등이냐, 한 이런 그 것들이 이 정책 특성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분류해서 보시고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외워질 것도 같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공공갈등의 원인과 대안입니다. 워크북의 문제가 좀 많이 좀 다뤘어요. 그냥 기출문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워크북에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19년도 62번 문제 그리고 321페이지 절차적 요인은 19년도 63번 문제에 나왔었고 여기 322번 참여적 요인은 19년도 64번 문제 그리고 워크북 4번 문제 참여적 요인은 무엇 때문에 발생할까? 여기 참여적 요인은 세 가지 세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정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읽어보시고 짧게 정리 한번 해줘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의 상호 신뢰 요인은요. 워크북의 5번과 2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갈등의 요인과 대응 방법 표 13-1번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자 14장 갑니다. 14장은 사회복지의 철학, 제도 그리고 실천이에요. 기출문제는 자 사회복지와 행정의 만남은 17년도 67번 문제 16년도 68번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 철학 위험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참치 뚜껑에 닫힌 나의 손가락 누가 책임질 것인가 18년도 65번 문제 17년도 68번 문제 16년도 69번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표 14번 14-1번 위험에 대한 상이한 견해 요거 구분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338페이지 중간 이처럼 닉 부이치치의 사례는 이 닉 부이치치 좀 유명할 겁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닉 부이치치를 알게 됐어요. 그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또 한 번 알게 됐는데 18번에 65번 18년도에 65번 문제가 닉 부이치치 사례에 대한 문제로 나왔었고 여기 표 340페이지 표 14-2번 자녀주의와 제도주의 사회복지 실천의 개인과 사회적 요인 요거 여러분
확실히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제도의 상이한 국가 유형과 제도, 요거 18년도 67, 69번. 여기 67번에 에스핑 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의 특징, 요 표, 요 24-3번, 이것도 당연히 보시고 외워주세요. 여기 에스핑 안데르센에 관련돼 있는 341페이지 탈상품화와 계층화라는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탈상품화에 대해서 17년도 69번에서 기출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와 관련해서 16년도 70번 문제가 나왔었고 18년도 67번 문제도 요 표에서 나왔었던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345페이지 사회복지의 두 실천 자녀주의와 제도주의, 요게 이제 18년도 68번 문제가 나왔었고, 이 COS하고 이 대비되는 또 운동이 뭐죠? 인보관 운동, 토인비홀. 토인비홀은 왜 죽었냐? 과로사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10표 14-4도 좀 외워주시고, 이 COS는 어떠한 단체인가 346쪽에 그 내용이 있고요. 여기 인보관에 대한 내용은 347쪽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구분하세요. 비교, 구분, 비교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해서 잘 보시고, 여기 14.5에 사회복지와 한국사회, 성공한 국가와 자녀적 사회복지. 자, 요 문제는 18년도에 70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위상과 실천 관련해서 기출문제 나온 건 없지만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미래사회와 행정의 과제, 요거는요 고효율 정보와 지식행정, 정보사회와 지식 패러다임. 자, 여기서 지식사회 패러다임 해가지고 지식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개념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식행정이 무엇인지 개념 알아두시고, 지식관리와 지식정책, 네, 이렇게 놔두시고, 여기 이거 내가 아하, 마지막 장은 시험 범위에 있어 본 적이 또 별로 없군요. 그러면 워크북에 있는 내용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분석을 한번 또 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행정학 개론 과목 스터디 기출문제 위주로 일단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학과 튜터 오선영이었습니다. 다음번 기말 시험 특강에서 만나요.